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류의 진화와 모빌리티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빌리티가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를 진화와 바퀴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 두 발로 서게 된 인류는 자유롭게 된 두 손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반은 인류만의 독특한 특성이며 인류 모빌리티의 핵심입니다. 불을 사용하게 된 인류는 엄청나게 큰 두뇌를 갖게 되었고, 두뇌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큰 두뇌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10만 년 전 아프리카를 탈출한 호모사피엔스는 1년에 0.5km의 속도로 거주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0년 전 뉴질랜드에 정착하면서 지구 위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됐죠. 커다란 두뇌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문명이란 자연을 날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말을 자연 상태로 이용하는 대신 더 크고 날씬하고 강하게 키워서 직접 올라탔습니다. 등자를 만들어서 허벅지의 힘이 아니라 중력의 도움으로 안정적으로 말을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먼 거리를 정복하게 되었죠. 인류는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독자적으로 바퀴가 발명되었습니다. 바퀴를 수레에 달았습니다. 바퀴로 마차를 만들었습니다. 바퀴를 레일 위에 굴렸습니다. 마침내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를 만들고 전 지구적인 철도망을 깔았죠. 이제 인류는 석탄 또는 석유라는 아주 값싸고 강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에 고통을 주지 않고 엉덩이 근육을 쓰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세계를 주유하게 되었죠. 바퀴는 76억 명의 인류를 관광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진화와 모빌리티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빌리티 혁명과 그 한계입니다. 모빌리티 혁명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그 한계는 무엇일지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는 자동차의 시대입니다. 1895년 미국에는 단 4대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불과 25년 후인 1920년에는 2천만 대의 자동차가 미국에 보급됐어요. 25만 년 동안에 2천만 대가 보급됐습니다. 다시 100년 후인 2020년 대한민국에는요, 지금 2,300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3명당 한 대의 자동차가 있는 셈이죠. 자동차는 두 발만큼이나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00년 전 포드가 일으켰던 자동차 혁명에서 자동차는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변화의 터닝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 인문학이라고 하는 연구 분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자동차 혁명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혁명의 키워드는 전기 자동차와 공용 자동차, 그리고 자율 자동차입니다. 새로운 자동차 혁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웬만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 자동차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자동차 혁명이 꿈꾸는 게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뜻이 뭐냐면 내가 자동차가 없어도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무 때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차를 가질 이유가 뭐가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주변에 문제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주차장, 정비소, 자동차 보험 아마 필요 없어질 겁니다. 내 차가 없는데 내 차를 누가 어디다 세워두겠습니까? 자동차 정비소는 필요 없고요. 자동차 공장에서 고치면 될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개인들이 드는 거거든요. 아마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아마 그 비용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될 겁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택시 기사, 자동차 딜러, 자동차 정비사, 주차장 관리인도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주력 사업은 더 이상 생산이 아니라 자율주동차를 운영하고 하거나 아니면 대용량 배터리와 연료 전지를 다양한 모델로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게 자신들의 주력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미국 전기전자공학회는 2040년이 되면 전체 자동차의 4분의 3이 자율 자동차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굳이 자동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이죠.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말이나 마차처럼 목적지까지 사람과 물건을 빠르게 데려다 줄 것을 고민했어요. 자동차도 멀리 데려다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욕심이 생기죠. 더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ABS 시스템, 그다음에 인간공학적인 설계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오일 쇼크가 또 정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해졌습니다. 연비를 많이 따지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고민의 대상이 바뀌더라도 속도와 거리에서 안전과 편안함으로 또 경제성으로 이렇게 고민의 이슈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운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동차는 개인이 소유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 때부터 모든 자동차는 석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운전했고 그 자동차는 누군가가 소유하는 거였죠. 이 고정된 프레임 때문에 생긴 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아픈 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환경오염, 교통사고, 교통혼잡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져도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었고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고 교통혼잡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자율자동차가 중요한 이슈가 됐을 때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요, 교통사고의 원인의 90%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술을 마셨든지 마약을 했든지 피로하든지 아니면 가장 많은 거 있죠.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대신 기계가 운전하면, 인간 대신 인공지능이 운전하면 막대한 인명을 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계는 정직했거든요. 똑같은 기계를 누가 운전하냐에 따라서 안전하게 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그 운전이 표준화되는 겁니다. 교통혼잡 역시 인간이 운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교통정체의 25%는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발생하는 교통정체가 있죠. 갑자기 막혀요. 터널 지나고 나면 막 막혀 있고요. 언덕 올라갈 때도 막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교통정체를 유령정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터널에 들어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조금씩 줄인다고 그럽니다. 또 언덕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언덕을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령정체라고 하지만 세상에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인간의 운전 습성에서 나온 것이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통정체에 있어서요.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가 생산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웃기게도 언제나 등록된 차량의 5에서 10%만 운행 중입니다. 90에서 95%는 다 주차장에 서 있어요. 100대가 있다면 그 도시에 5대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95대는 항상 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공유하는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개인이 만들고 부수느라고 소모되는 에너지와 자원이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교통 정체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패러다임의 변화의 출발점은 기술자들은 다 공학자들은 전기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내연기관의 자동차는 동력 장치를 크게 엔진, 클러치, 변속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 클러치, 변속기에 해당하는 전기 자동차의 부분은 모터, 인버터, 배터리가 되겠죠. 근데 모터는 엔진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인버터는 클러치보다 훨씬 간단하고 배터리는 변속기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내연기관의 자동차는 최소한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불과 10,000개밖에 안 돼요. 거기다 전기자동차의 많은 부품들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레고를 조립하듯이 척척 끼면 되는 식이죠.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고치는 것도 간단합니다. 당연히 고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고장이 생기더라도 모듈째로 고치면 되니까 교환도 편하죠. 2017년 4월에 고작 2017년 4월의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작 14년 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무려 113년 된 포드의 시가총액을 초과했습니다. 아직 테슬라는 차가 잘 팔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테슬라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워낙에 돈이 많기도 했지만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먼저 몇 년 후에 팔 수 있는 차를 미리 판매하잖아요. 사람들은 몇 년 후에 탈 수 있지만 돈은 먼저 냅니다. 그 돈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공장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원가의 60%를 배터리가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가 얼마나 비쌌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값이 떨어졌거든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좀만 더 지나게 되면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2020년 말 정도를 생각하더라고요. 2020년 말 되면 전기 자동차의 생산비가 내연 자동차보다 기장 자동차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성마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에너지나 같은 등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마저도 전기 자동차가 내연 기관차를 능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산화탄소 규제입니다. 기존 자동차의 입장에서 보면 자율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자율 자동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예요. 문제가 안 됩니다. 자율 자동차는 어차피 뭘 씁니까? 엔진을 쓰거든요. 자율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 몇 개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엔진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엔진을 그 가격에 그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의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율 자동차는 아무리 자율 자동차를 만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운전 방법만 소프트웨어인 거지, 그 다음에 센서의 문제지 엔진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100년 넘게 개발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엔진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동차 공장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배터리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초보자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 자동차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첫 번째 그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은 자율 자동차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의 크기는 누구한테 올까요? 어차피 자동차를 생산은 자동차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자율 자동차가 더 앞바퀴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자율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 자동차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 부품들이 들어가요. 다 전기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 한 가지 에너지를 갖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율 자동차의 발전은 결국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겁니다.
하지만 미래 자동차 혁명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연은 전기 자동차도 아니고 자율 자동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유 자동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의 90에서 95%는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라는 거대한 낭떠러지기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죠. 공유 경제는 자동차 문명의 대표적인 아픔인 환경 문제와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공유하면 자동차 4대에서 10대의 소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동차 공유는 이동의 방법을 변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를 공유하게 되면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이 30% 늘어나게 됩니다. 자전거 이용도 29% 늘어나요. 마찬가지 30% 늘어나는 셈이죠. 공공교통 이동이 25% 늘어나고 기차도 24%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자동차를 공유하게 되면 한 명에서 기껏해 4명 타는 자동차가 아니라 수십 명이 타는 공공교통 이동이 훨씬 많아지고 걷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전기 자동차, 자율 자동차, 공유 자동차는 일종의 시대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율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를 필요로 하고 공유 자동차는 자율 자동차를 필요로 합니다. 3단 논법대로 하면 공유 자동차는 전기차를 필요로 하겠죠. 결국 전기차, 자율 자동차, 공유 자동차는 모여 하나의 자동차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빌리티의 미래이자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오늘 모빌리티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오로지 자율 자동차만 이야기했습니다. 전기 자율 공유 자동차만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생산하는 드론이나 1인용 비행 자동차 같은 거는 이야기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핏 때 회의 갔더니 다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왜 안 할까? 사람 태울 수 있는 드론 택시 있어요. 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기술만 있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기술이 가능하다고 그 드론 자동차나 1인용 비행 자동차가 현실화 될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못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린 데는 까닭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효율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 기술을 구현하려면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에너지와 자원에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것처럼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최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조금 쓰는 방향치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1인용 이동수단은 이 점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은 이 점에서 시대 정신과 맞지 않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경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죠. 그런데요, 에너지를 따져보죠. 이날 한 판을 둘 때 이세돌이 사용한 에너지는 기껏해야 1700kcal밖에 안 됩니다. 밥 한 끼 뜨끈하게 먹으면 되는 에너지만 사용했습니다. 이세돌은. 그리고 바둑을 뒀어요. 이때 알파고는 에너지를 얼마큼 썼을까요? 이세돌보다 500배나 많이 썼습니다. 인공지능이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 비교할 때요. 권투 선수도 비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같이 붙지는 않잖아요. 차이가 뭐죠? 헤비급 선수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플라이급 선수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시합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면에서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던 거죠. 50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용화되려면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를 낮춰야 됩니다. 모빌리티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쓸 때만 모빌리티 혁명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모빌리티 혁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산화탄소 수은 배출을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제로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 지구 가열을
산업화 이후에 1.5도에서 막는 점에서 막지 못합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구가열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라고 하지 않고 기후위기라고 하죠.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이미 1도가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마지노선은 1.5도거든요. 1.5도에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막지 못하면 1.5도까지는 10년 안에 1.5도 막지 못하면 1.5도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동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모빌리티 혁명이 그런 점에서 필요한 거죠.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그 다음에 공유자동차라는 이 세 가지 자동차는 마치 함께 굴러가는 세발 자전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시간에 걸쳐서 인류의 진화와 모빌리티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사용해서 엄청난 큰 뇌를 갖게 되었고, 말을 사용했고, 증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금의 자동차도 사용하게 되었죠. 근데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구 가열과 기후 위기라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공유자동차라고 하는 모빌리티 혁명이 필요한 것이죠. 감사합니다.